싸움은 밖으로 행하자. 우리끼리 싸우더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는 조금 더 절제되고 분열적 언행을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나 국가의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 대표께서도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손잡는 모습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네요. 자, 여의도 사건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여야 대표가 손잡는 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일단 그 자체로 좀 신선하네요. 뭐 신선하긴 한데 너무 늦어서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할 때마다 대통령이 또는 여야 대표들이 언제 만나나 이게 관심거리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15일 만에 만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 달 반, 박근혜 대통령 때는 2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열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시작하면 뭐 서로 협의할 게 많고 새로운 집권 세력은 자기들의 구상을 가지고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벌써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 됐는데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감개무량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국회가 늘 악수하고 손잡고 대화하고 그럼요. 국민의 요구를 네.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런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한 게 참 저로서도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 뭐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서로 말펀치만 주고받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큰 틀에서 민생 현안을 협의하자라고 하는 점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보자. 소통하자 이렇게 한 점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이재명 대표 발언 보면 퇴행적인 게 아니라면 협조하겠다 또 이런 발언 내놨어요. 네,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야 관계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선거 과정을 봐도 그렇고 그 결과를 봐도 그렇고 결과에 따른 그 후속 인사도 그렇고 사실은 다 윤석열 당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선거 과정에 보면 뭐 여론조사 1등 하는 사람은 꼴대를 바꿔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은 왕따 시키고 집단 린치해서 못 나오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꼴찌하던 분이 이제 1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4분 모두 다 친윤인 분들이 됐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토론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의 실질적 주주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얼마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한데 김기현 대표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조금 다를 경우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는 아직까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의 그런 걸 민생이라고 가져오면 그건 참 좀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요번에 근로시간 일주에 69시간제나 이런 것 같은 거 우리는 논의 못하죠.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그 사안 관련해서는 그 재검토해라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원래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수렴하고 그러는 거다. 이제부터 수렴 좀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재검토가 어디까지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고 놀 때 화끈하게 놀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했던 그 철학이거든요. 네. 그때 왜 120시간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120시간을 일주일에
일하려면 잠 안 자고 내내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좀 그 논란 때문에 후퇴를 했는데 요번에 일주일에 69시간 얘기한 건 그 120시간의 연장입니다. 일할 때 화끈하게 일하고 쉴 때 화끈하게 쉬자. 근데 그걸 그렇게 했으면 입법 예고까지 하고 그게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그래서 그 법안이 이제 논쟁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그 진영 안에 또는 이 노동계의 또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양대 노총,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반대할 때는 이제 귀로도 안 들었는데 요번에 MG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냐. 우리한테는 워라밸이 필요한데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춰야 된다. 우리는 쉴 때 쉬고 또 가족들하고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52시간 2018년에 되면서 워라밸이 시작이 돼서 이걸 점점 더 확대시켜가는 게 우리의 요구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청년들한테 표받아서 집권했다고 생각한 그 정권인데 청년 노조 쪽에서 거기서 반대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검토한다 그러는데 진짜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는 검토할 MZ세대에서 그 반대가 있으니 검토하겠다는 게 첫째는 가장 먼저 했어야 할 MZ세대와 의견 수렴이 안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사전에 안 됐다. 네, 아주 숙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그것도 참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 법을 내놓고 나오는 말이 같아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뭐 검토할 것 같이 얘기하던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 한꺼번에 길게 일하고 길게 쉰다.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노동부에서도 이제 뭐 좀 검토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홍보와 소통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설득해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건지 그게 분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도 MZ노조와 만나서 토론회 하겠다는 거고 노동부 장관도 MZ노조 이제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 법안 입법 예고하기 전에 먼저 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디까지 할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과로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영어로도 과로사라는 영어가 있어요. 외국 신문에 과로사라는 네, 최근에 그대로 네. 썼더군요. 예, 영문 표기로. 네. 그렇게 될 정도로 한국의 과로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10년부터 해가지고 8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논쟁한 끝에 2018년에 52시간제를 확립한 겁니다. 그때 그 법 통과시킬 때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어요. 그때 홍영표 환노위원장 때 통과됐는데 며칠을 고생하고 그러다가 통과를 새벽 2시에 해가지고 기자들이 한 200명쯤 줄 서갖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마련한 건데 그래서 비로소 노동시간도 좀 줄고 세계 한 OECD에서 하위에서 그래도 5등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순서로 하면 미국보다 한 200시간 많고 프랑스보다 한 500시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주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플러스 69시간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11시간씩 하루에는 꼭 연속 휴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13시간 남잖아요. 13시간인데 노동법에 4시간이라고 30분씩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일하려면 1시간 반을 쉬어야 돼요. 13시간 빼기 1시간 반 하면 11.5시간이잖아요. 6일 동안 이 집에 가서 출퇴근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전체를 다 일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어라. 일할 때 일하고 이 장시간 노동은 법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쉬어라, 쉴 때 쉬어라. 이거는 노사합의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지금 14%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전체 노동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네, 14%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선 협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69시간 일하라는 거는 뭐가 합법이 되냐면 3일 내내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일하라는 거고요. 11.5시간을 쉬지 않는 제도로 하면 주 64시간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3일 동안 8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쉬면 8시간을 쉽니다. 이 얘기는 3일 내내 집에 가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일만 해라. 그것이 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태일 열사 때 청계천, 청계피복 그쪽에서 타이밍 먹고 잠 안 오는 약 먹고 일할 때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눈 떠보니까 후진국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입법이 필요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 개정은 전혀 안 받아들일 수 됩니다, 없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퇴행정 법을 가져오면 이걸 민생이라고 가져오면 우리는 그런 건 논의 안 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앞으로도 쉽지 않겠는데 국회에서 이 논의도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이건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한국노총도 입장이 만났던데.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들, 노동계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임 지도부에 포함된 태영호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포함이 됐죠? 네. 태영호 의원이 SNS에 올린 요 문구 하나로 아주 굉장히 또 시끄러웠었는데. 네. JMS. 그게 이 성착취 논란이 있는 그런 집단 아닌가요? 그거를 그렇게 쓴다는 게 이게 같이 협치하겠다는 분입니까? 여당의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여당의 최고위원 된 사람이 그런 이재명 야당의 대표를 성착취한 집단과 그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조롱하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습니까? 태영호 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제주 4.3에 그 배우의 김일성이 있다 이런 얘기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당의 최고 지도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협치가 어떻게 가능할지 참 까마득합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당장 대통령을 가리켜서 깡패 운운하는 논평했던 거는 그건 기억 못하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던데. 깡패 운운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수사권 남용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인용한 겁니다. 깡패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되기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그때 본인이 한 얘기를 지금 이재명 수사나 이런 걸 보면 특수부 검사 60명이 붙어서 339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고 또 야당의 최고 지도자를 3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지난번 체포영장 온 거 보니까 명쾌한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저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야당 대표가 아니고 앞으로 정치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고 또 야당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아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 보기 위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무도하게 과도하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당신이 옛날에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했던 얘기 있지 않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인용하는 것과 이 표현을 쓴 게 완전히 다르죠.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여야 대표가 모처럼 손잡은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이례적이다 보기 좋다 이런 거 자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여당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동안. 네,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되고 이 비대위 전환이 법적으로 온당하냐 이걸로 가처분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고 이제 선거를 치러서 가까스로 이제 새 지도부가 네, 들어섰고 그런 과정이 여당에서는 있었고 야당 대표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아무튼 수사는 진행 중이고 이래서 야당 대표를 둘러싼 이 수사 상황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토착비리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차지로 가도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여권에서 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권이 왜 그렇게 심각했냐 이걸 보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을 승리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던데, 총선과 대선을 승리한 당대표가 이렇게 쫓겨나는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쫓았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지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게 룰을 바꾸잖아요. 당원 선거로 바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나경원 의원도 이게 그 당원 지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굉장히 공격하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공격. 이 과정 전체가 윤석열의 당,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당. 그래서 성적이 제일 안 좋던 분을 저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당대표를 시키는 그게 이제 저희가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 여당에서 했던 것을 지금 야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본인을 보면 정적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표가 26만 표, 27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우리 야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껄끄럽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보면 아 저거는 검찰을 통한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혐의 자체를 검찰에서 들고 나오는 거는 대표 시절에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금 막 해서 개인 비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의 성격은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규명해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검찰공화국의 기도. 온갖 군데서 다 나오잖아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을 경찰을 지휘해야 되는 것을 검사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검사로 다 배치하면서 야 진짜 검찰공화국이 되는구나. 그렇게 사회에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점이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재판에 있고 그 내용도 너무 무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공화국을 기도하는 세력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물러나게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최대 주주고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지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77%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당원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80%를 훌쩍 넘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고 그리고 검찰공화국의 기도를 꺾고 그리고 민주화된 나라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당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거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거는 당으로서는 매우 위험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의견에 대체적으로 지금 공감해 가고 있다. 네, 극소수의 목소리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대부분 공감해 가고 있다. 자, 어제 당원들 만났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당내 최대 모임이죠. 더미래 의원들 만났습니다. 지금도 아마 만나고 있을 텐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그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집안 내에.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원래 싸워야 될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만 있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그냥 조직이죠, 조직.
그래서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이 저는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제가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의 수락연설문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네.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당내 사실 강성 지지층들이 여러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네.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러 네, 우려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더 좋은 미래하고 이야기할 때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 안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이제 싸우는 건 바깥하고 싸워야 된다. 당의 분열과 갈등적 요소를 우리가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어제는 강한 어조로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을 해서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이거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변복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이런 거 용납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2017년에 제가 주도했던 운동이 있어요.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2017년에 우원식 의원이 했는데 그런 거라도 지금 하자. 그 운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거냐면 탄핵 때요. 탄핵을 할 때 이제 시위가 벌어지잖아요. 그 주변에 차벽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찰들이 차벽을 쌓고 이제 못 나오게. 청와대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차벽을 쌓는데 사람들이 그 차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뚫고 나가자, 공격하자, 그리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위하러 탄핵 요구하러 왔던 군중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버스에서 내려와. 그래서 내려와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탄핵 때 평화 시위를 보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동인이고요. 그게 그래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탄핵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랬듯이 2017년에 우리 당내 경선을 치르는데 후보 간에 굉장히 격화돼가지고 아주 심하게 격렬하게 부닥쳤거든요. 서로 그냥 심정 상하게도 하고 뭐 못할 말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의원들한테 다 서명을 받아서 경선을 이렇게 심하게 치르면 안 된다. 이게 과격하게 말이야 서로 심정 상하게 이렇게 하면 그다음 단결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다 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자. 그래서 과격한 사람 못하게 막고 그래서 평화로운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121명 국회의원인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두 사람만 빼고 119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싸움이 좀 격화됐던 것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당의 적극적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지몬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지몬미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우리 지도자를 이 저들로부터의 공격에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소위 대깨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해 원내대표를 했는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탄핵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당의 도움을 받으러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왜 원내대표가 꼴도 보기 싫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찾아가냐. 그래서 왜 저한테 적과 손을 잡느냐. 왜 거기 가서 고개 숙이냐. 왜 부탁하냐. 그래갖고 저한테 과장하지 않고 한 하루에 7,000~8,000 개씩 보냈어요. 7~8천 개요. 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1년 끝나고 핸드폰이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우지도 못하고 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핸드폰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입니다. 예. 지금도 요번에 이제 그런 그 표결 과정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더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의심받는 사람들 뭐 명단을 해갖고 막 돌리잖아요. 네, 뭐 칠적 이래가지고 이미지 네. 돌아다니더군요.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40몇 명 해가지고 예. 뭐 그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했던 사람들도 에이 진짜 하지 그럴 수 있고 한 번만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진짜 한다. 안 했던 사람들도 계속 공격받으니까 이럴 바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는 건 내부에 폭탄 던지는 거다. 분열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결입니다. 이 단결된 힘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제 입법권까지 뺏기게 되면 정말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막을 방법이 없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일관되게 나오는 흐름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내려놔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요. 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좀 다르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흐름이 정당 지지율 추이를 봐도 계속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요. 이 상황은 좀 우려되진 근데 않으십니까? 이제 요즘은 조금 올랐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지율 빠지는 게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은 한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요. 네.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나와서 그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당의 지지자들은 핸드폰 들고 기다려요.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전당대회 끝나고 요 며칠 또 오늘 발표된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예. 오히려 지금은 지지율 추이가 역전이 돼서 우리가 앞선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 지지율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검찰 리스크일 수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개인 비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저희는 뭐 명백하게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재판을 치러가면서 뭐 혐의를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허접한 체포영장에는 혐의가 없어서 말이죠. 네. 그냥 뭐 감정적인 언어만 쓰여져 있지 또렷하게 똑 부러지는 혐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로 좀 바꿔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나요?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 당장 내일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 없고 미래 없는 구로기교 중단하라! 긴 시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주권과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 자존심까지 짓밟는 최악의 굴욕 외교인 것입니다. 독도마저 내주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독도를 왜 내주겠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를 놓고 과거 것을 놓고 재단을 해버리면은 우리 이 엄청난 국내 국제적인 상황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대승적인 역사적 차원에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설명까지 마저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공동 선언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공동 선언이 나오지 못하는 건 정제된 문구에 담기에는 시간이 아직 부족하다. 일단 친교 시간을 갖고 신뢰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될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어떤 걸 우려하셔서 용산까지 가셔서 회견을 하신 겁니까? 이번 그 한일 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하에서 강제 동원되고 성노예 피해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는 제3자 변제하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고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가해자 집에 가서 내가 다 치료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건 굴욕적이죠. 저도 이제 아까 저 집회에 가서 저는 이제 저희 외조부가 의열단도 하고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이기도 한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하늘에서 울겠다. 그렇게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싸웠는데, 우리 대법원에서조차 청구권이 국가 청구권은 그때 65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 개인이 본 피해, 그것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고 네. 배상해라. 그렇게 판결했잖아요. 사법부가 판결했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다 무시해 버립니까? 네. 그리고 일본의 굴욕적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굴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본하고 요번이 마지막 기회니 가서 굴욕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네.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온 겁니다. 자,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이제 일본 일정이 있을 텐데 최소한 이건 가져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렇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 한일 간의 배상에 관한 이 문제, 이거는 철회해야죠.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철회를 해야 되고, 또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가 꼭 있어야 되고, 전범기업 배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해제,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거를 대법원에서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하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는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에 그 오염수 그거 배출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와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저 기자회견에 가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파악하는 게 오래 안 걸립니다. 내일 오후에 아마 당장 그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